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핵심 150제 10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01번 문제. 산업의 분류 기준을 세 가지 쓰시오. 자, 산업 분류의 분류 기준이에요. 분류 기준.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산업의 분류 기준 뭐라고 했죠? 예, 산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산투생만 쓰시면 돼요. 산투생이고요. 이 산은 산출물이죠. 산출물의 특성. 그 다음에 투입물의 특성, 그 다음에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다 쓰셔야 돼요. 일반적인 결합 형태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걸로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생산활동이라고 하고 끝내면 틀린다. 그래서 산투생이에요. 산투생. 자, 우리가 산업을 분류할 때 1순위로 보기 쉬운 것보다 산출물의 특성. 그죠? 만약에 이제 커피 여러분 좋아하시죠? 커피가 원두로는 뭐예요? 농업이에요. 그런데 갈아줘서 비닐 포장지에 탁 넣어서 탁 뜯어서 마실 수 있으면 뭐예요? 믹스니까 제조업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최종 산출물의 특성을 가지고 본다. 그래서 얘는 산물수기예요. 물수기. 수예요, 수. 그래서 얘는 물리적 구성. 그 다음에 수요처. 그 다음에 기능 및 용도의 용도. 또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입물로 본다. 투입물 뭘 집어넣느냐, 원재료라든지 생산 공정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이거 무슨 산업이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생산 활동이 일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양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재료는 어디서 가져와요? 제조는 어디서 해요? 그 다음에 판매는 뭐 다른 업체가 맡아서 해요. 그 다음에 뭐 AS는 또 누가 해요? 홍보는 또 누가 해요?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산출물, 생산물 가지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것과 이 생산 공정을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생산 활동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하는 걸 가지고 산업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언급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산투생입니다. 산투생. 잊지 말자. 참고로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노동시장론도 할 텐데요. 요번에 이제 출제 기준 변경된 거에 노동시장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서 문제가 대폭 축소돼서 나올 수 있다. 정보론이 좀 더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염두에 두고 정보론은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2번 갑니다. 102번. 문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단위다. ABC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통계단위예요. 얘는 산업분류할 때 통계단위예요. 통계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도 있지만 어떤 단위에서 자르느냐, 어떤 단위를 잘라서 관찰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요. 뭐 어떤 기업 하나를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기업?
그룹사예요. 근데 그 계열사에 뭐 예를 들면 뭐 소매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어떤 계열사에는 뭐 제조도 있어요. 그럼 저 회사는 제조하는 회사야, 소매하는 회사야,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쪼갠다고요. 이게 같은 회사지만 이건 뭐야? 제조업이야. 이건 뭐야? 소매업이야. 도소매업이야.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눈 단위를 통계 단위라고 해요. 통계 단위. 자, 그러면 요거는 표를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지활사죠. 기지활사예요. 활사. 기지활사.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눠보면, 자, 기업 집단이 있고요. 조금 길게 써야 되는데 하고 하죠. 기업 집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 집단은 여러 개의 기업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역 단위가 있고요. 활동 유형 단위가 있어요. 유형. 그 다음에 사업체 단위가 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기지가 활사네. 기지는 어디서 활사해요? 하단에서 하죠. 하단에서 기지가 로켓으로 치면 하단에서 로켓가 활사하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하나 이상이고, 얘는 단일이에요. 단일. 그런데 여기가 지역이죠. 그러니 당일 장소가 되겠죠. 자, 여기는 활동 유형이에요. 그러니 단일 활동이 되겠죠. 얘는 하나 이상의 활동이 되겠고요. 얘는 하나 이상의 장소가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될 건 뭐예요? 하단에서 기지가 활사하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좀 더 여러분이 좀 이걸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웅진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기업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출판으로 했습니다. 출판사로 했죠. 그럼 출판은요,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 그죠? 그런데 처음에 학습지를 한 거예요. 면세사업으로 학습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습지를 나눠주시는 선생님들한테 전단지를 하나씩 더 이렇게 줘서 집에 보냈어요. 좀 여유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예요? 웅진 코웨이예요. 코웨이. 렌탈 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렌탈 분야의 산업이죠. 그죠? 서비스, 요거는 면세사업.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잘 됐어요. 또, 이것도 기업으로 컸어요. 그죠? 그때 쪼갠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되니까 웅진식품이 나온 거예요. 식품. 그래서 여러분 그 공전 에이트를 했던 아침 햇살 있죠. 아침 햇살. 식품회사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식품회사하고 렌탈 사업하고 면세 사업하고 다 같은 회사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쪼개야 된다. 활동 유형이 달라졌으니까 쪼갠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합쳐지니까 기업 집단이죠. 그죠?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쪼개서 가는 거. 즉, 조그마한 회사가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코스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들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겠죠. 예를 들면 뭐 세제 혜택이 많은 뭐 사업이 있으면
자기 계열사 뭐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 세제 혜택이 많은 쪽으로 다 넘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위를 정한다. 쪽에는 단위를 정한다. 이 얘기예요. 자, 103번 갑니다. 103번. 103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결정 방법 중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예요. 활동 형태. 활동 형태. 아이고, 이름도 그냥 헷갈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단위라는 게 뭐고, 활동 형태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이라는 게 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활동 형태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결국에 산출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을 크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주된 산업활동이에요. 주된 산업활동이에요. 산업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차적 산업활동이에요. 세 번째가 보조활동이에요. 보조. 얘는 그냥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설명하시오 나왔잖아. 설명하시오. 설명을 해야 되죠. 주된 산업활동은요, 쓰고 줘야겠네요. 공간이. 네. 부가가치액이 가장 많은 산업활동을 우리는 주된 산업활동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국내 모 대기업 중에 막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마우스, 여러분 그 컴퓨터에 사용하는 뭐 몇천 원짜리 마우스도 생산을 해요. 그러면 그 회사는 반도체 회사예요? 마우스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반도체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그 회사의 산업을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차적인 건 뭐예요? 뭐, 마우스도 되고, 뭐, 프린터도 되고, 소모품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부가가치액이 큰, 제품을 그 회사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산업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너무 쉽죠? 어떻게 쉬워요? 주된 활동 이외만 쓰면 되겠죠. 주된 활동 이외의 산업활동이다 쓰면 되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로 먹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보조활동이 있어요. 보조활동. 보조활동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계, 뭐 재무, 구매, 창고, 운송, 홍보, 판매 촉진, 이런 것들이 다 보조활동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서비스, AS 센터, 이런 것도 다 보조활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보조활동이 없다면 주된 활동이나 부차적인 활동이 수행될 수 있을까요? 수행될 수 없어요. 그죠? 월급을 안 주는데 어떻게 가? 회계팀에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회사가? 그 다음에 만들면 뭐예요? 창고가 없는데 보관을 어디다 해? 또 그래요. 만들어서 창고에다 쟁여놨어요. 홍보를 안 하는데 어떻게 팔릴 거야? 그러니까 보조활동은 뭐예요? 보조활동 없이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은 수행될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창고, 운송, 회계, 구매, 판매 촉진 이런 것들은 보조활동이다 하면 되겠죠.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10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번.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 암기는 적게 하시고
여러분들 쓰기 편하게. 똑같이 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104번. 한국표준산업분리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을 3가지 쓰시오. 산업 결정 방법이에요. 산업 결정 방법. 이 산업 결정 방법은요, 답안을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일단은 요걸로도 쓸 수 있죠. 주된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결정된다.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액이 크다. 그 다음에 또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추가되는 부분들은, 다 연결하기는 힘들어. 하여튼, 요거 하나만은 쓸 수 있겠네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자, 제가 좀 말이 버벅거렸고요. 자, 이제 답이 되는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이 되는 거.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하나 할게요. 하나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주된 산업활동에 의해서 분류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쓰기 편한 것 중에 2가지 고르시오 하면은 너무 뻔한 것들이 있어요. 또 뻔한 거. 자, 2번째 계절에 따라서 산업을 달리할 경우에는 계절에 따른 산업 같은 경우엔 조사 대상 기간이에요.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으로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추천드리는 거. 이게 원래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3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자, 청산 중인 사업체는 뭘로 한다? 청산 이전. 그죠? 청산 이전. 청산 이전의 사업체로 결정하고, 설립 중인 사업체는, 설립은 요것만 조금 다르게 기억하시면 돼요. 개시하려는 사업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요 104번에 약간 버벅거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요걸로 설명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기억하는 건 주된 산업활동으로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마다 변화되는 산업은 산출액이라는 거예요. 조사 기간 중에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시점으로 한다도 틀린 거예요. 모르겠어. 그럼 계절마다 달리하는 산업은 그냥 산출액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틀린 것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 답안이. 그 다음에 3번째, 이건 너무 쉽죠. 이건 암기하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청산한대요. 그럼 청산하려는 사업으로, 청산을 시작하는 사업, 시작 전에 사업을 한다. 설립하려고 해요. 그럼 개시하려는 사업을 한다. 생기니까 새로 생기는 사업을 한다. 없애니까 없애는 사업을 한다. 이거는 그냥 오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퀴즈. 만약에 산업결정 방법 4가지를 쓰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4번으로 넘기면 되죠. 됐죠? 이렇게 편법 써도 됩니까? 예. 계속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05번. 105번. 계산 문제입니다. 드디어. 특정 시기 고용 동향이 다음과 같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기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는 공식이 있어요. 맞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만 15세 이상 인구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 15세 이상 인구인데, 뭐, 다음 문제도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계는, 우리가 총인구,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총인구. 그래서, 총인구는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요, 구성을 나눠보게 되면, 생산이 가능한 인구. 그래서 얘를 생가인구라고 할게요. 생가인구. 그 다음에 생산이 불가능한 인구예요. 그래서 얘는 만 15세 미만 인구예요. 미만 인구. 그렇다면 생산이 가능한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와 비생산 인구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요,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경활 인구하고, 그 다음에 비경활 인구로 나눠져요. 비경활 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를 제가 줄여서 쓴 거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를 줄여서 쓴 겁니다. 얘는 생가인구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요, 어떤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냐면, 자, 취업자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는 뭐 종사상의 그 위치에 따라서 임금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로 나눠진다.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니라 비임금 근로자예요. 임금을 받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로 나눠진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무 계약을 하게 되면 상용직. 그 다음에 1년 이하로 하게 되면 임시직. 그 다음에 1개월 이하로 하게 되면 일용직.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나왔죠?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나왔으니까 쓸게요.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 그 다음에 무급가족 종사자예요.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자는 뭐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무급가족 종사자는 그 자영업자의 가게원인데, 예를 들면 뭐 치킨집, 아빠가 치킨집을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거기서 알바를 하는데 돈은 받지 않고 무급으로 하는 그런 종사자를 비임금 근로자로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18시간 이상 일해야 돼요. 18시간.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기 지문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지문을 이제 보고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지문에 보니까 15세 이상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죠. 15세 이상 인구가 몇이에요? 35986이에요. 35986이에요.
지금 제가요, 저도 숫자 장애가 있어서 숫자를 잘 못 외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외워요. 왜 외우죠? 왜 외우냐면 25년 동안 계속 35986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을 외워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건. 아셨죠? 36989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35989 몇 번 출제됐냐면, 지금 이게 여러분 교재에는 3번 기출된 걸로 되어 있지만 35989는 20번 넘게 기출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986에 이제 뒤에 1000명 붙죠? 1000명은 잠깐 빼놓으세요. 나중에 붙여주면 돼요. 아셨죠? 단위는.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인은 14716이에요. 비경제활동인구는 14716. 그 다음에 취업자 수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가로 열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얘는 20149입니다. 취업자 수. 얘가 취업자 수예요. 근데 취업자 수의 구성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 무가족 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뭐 일용근로자 이렇게 해서 막 숫자를 넣은 거예요. 이걸 다 더했더니 이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숫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취재위원들이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걸 그렸잖아요.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대입만.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35986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생산 가능이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35986. 그래서 문제는 이걸로 푸고, 계산식은, 답은 좀 내가 계산한 것처럼 하면 돼요. 사실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인구죠? 비경제활동인구. 여기죠? 그러니까 14716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 수 알려주잖아요. 20149.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활인구 나누기 생산가능인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좀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칠판이 한계가 있어서. 경제활동 인구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되게 쉬워요. 구하려고 하는 거 앞으로만 나누기 해주시면 돼요.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실업률 구하려면 그럼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누기. 실업자 수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나누기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100 경제활동 참가율. 정말 쉽죠? 자, 그러면 취업률 나누기 생산 가능 인구는 뭐예요? 고용률.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는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아셨죠? 그래서 3대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다시 실업률 써볼까요? 실업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줄여서 쓸게요. 경활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률, 경활률, 실업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암기할 것도 없어요. 이걸 그리면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경제활동 참가율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죠? 그죠? 경제활동 인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경제활동. 그러면 이 경제활동 인구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저 정말 산수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분도 딱 짐작 가능하죠.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면 되잖아요. 빼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빼보십시오.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우리가 알아낸 거 이렇게 써보자고요. 가로치고 21, 2, 70.
외웠어요. 외웠는데 한 번 더 본 거예요. 여러분. 하도 많이 해가지고. 21270이에요. 21270. 그러면 이제 마치 어떻게 해요? 마치 계산해서 푼 것처럼 여러분들 해야겠죠? 이 표는 그려두세요. 그러면 지웠네요. 그래요. 어차피 지워보자고요. 마치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해서 풀어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 채점 하시는 분들이 정답 체크를 줍니다. 점수를 줍니다. 그냥 답만 딱 외워가서 뭐 59.11 쓰면은 틀려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경제활동인구 나누기 생산가능인구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분수를 안 해도 되거든요. 21, 270이고 여기가 분모가 35986이에요. 나누기 요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1170 나누기 35986인 거고요. 분수를 하게 되면 35986 1000명분의 21, 270,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율이니까 율이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100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눌러보십시오. 계산기 눌러보세요. 계산기 딸깍 59점 아마 106%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었죠? 단서 조항 읽어보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있어요. 반올림. 이 조건 꼭 보셔야 돼요. 이 조건.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을 제시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안 들어가면 여러분 탈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요게 안 들어가면 탈락인 거예요. 그다음 소수점 셋째 자리니까 하나, 둘, 셋, 6이죠. 6이면 반올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59.11이 되겠다. 11%가 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 표를 기억하시고 이 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기 보면 거기서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임금 근로자 제가 지우긴 했는데 다 더하면 되죠. 이 근로자만 더하고 비임금 근로자 예를 들면 자영업자하고 무급가족 종사자 빼고 더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요.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추가하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다시 제일 중요해요. 자,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강의 시간 길어지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하면 통계를 내잖아요. 그죠? 통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취업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뭐 실업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통계 안 그럴 거면 뭐하러 해요? 직업상담소 뭐하러 뽑아요? 국가에서. 그죠? 통계는 누굴 대상으로 한다?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인구는 어떻게 된다? 생산 가능 인구하고 생산이 불가능한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는 15세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인구는 15세 미만.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를 하는 인구고, 그리고 참가능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포함한다 이거예요. 실업자를 포함한다. 실업자는 왜 포함하는가?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현상이 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 일로 넘어갔으니까 실망한 거죠. 그래서 실망 노동자예요. 실망 노동자.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었는데 여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부가노동자예요. 부가노동자. 부가노동자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망 노동자는요, 이런 거예요. 계속 실업자로 있으니까 에잇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에잇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는 예를 들면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왜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아빠가 실직해서 그래요. 아빠가. 그러니까 주 노동자가 실직하니까 부가적인 노동자가 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망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에서 넘어갈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부가노동자는 아빠가 실직해서 일로 넘어가니까 뭐 직무 능력이라든지 스펙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얘는 실업률이 얘는 떨어지지만 얘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왜곡 현상을 갖고 있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요. 일단은 이 정도, 제가 더 나아가기 내용에 써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